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학교로 등교한 첫날이었습니다. 교문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일일이 체크했더니 많은 학생들이 발열 증상을 보이거나 설사 증세를 보여서 부모와 함께 선별 진료소로 가 진단 검사를 받고 귀가해야만 했습니다. 경북 도내에서만 32개 교 59명이 이런 이유로 귀가 조치가 됐습니다. 또 인천에서는 코인 노래방을 방문한 고3 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한 명은 최대 입시 전문학원에서 이틀간 수업을 들었던 것으로 드러났죠. 따라서 인천의 66개 교 학생들은 오전 수업만 마치고 바로 귀가해야만 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경계심을 풀어선 안 되겠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여의도 더블 프리미엄의 중심축을 잡아라. 힐스테이트 여의도. 9호선 색강역, 5구호선 환승여의도역과 금융 업무지구 사이, 원룸에서 3룸까지 다양한 주거형 오피스텔. 제로금리 시대 특별한 투자 대안. 힐스테이트 여의도. 1833-2367 현대 엔지니어링.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행. 청량리역 바로 앞 GTX-C 추진으로 강남을 빠르게. 당신의 교통이 청량. 백화점과 마트를 걸어서 당신의 생활도 청량. 청량리역 초역세권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 퍼스트. 5월 오픈 예정. 1833-4861 현대 엔지니어링. 5월 쌍용 자동차 이자 이상무 보증 이상무 역대급 혜택 준비 완료. 역시 무이자 무상보증은 쌍용 자동차뿐이구만. 지금 SUV 전 차종을 일시불로 구매하면 10년 10만 킬로미터 무상보증 또는 60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오직 쌍용 자동차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조용찬의 경제 이야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문경 청년들의 모임이죠. 같이 살자 회원들이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잠시 후 문경 지역청년협의체 주재훈 대표를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조진의 부동산 매거진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조용찬의 경제 이야기. 코로나19로 국제 공조가 중요해졌지만 미국과 중국은 오히려 언제든 한판 붙을 기세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미국이 휴대전화를 생산하는 중국 화웨이에 대해서 반도체 공급을 완전히 끊으려 하자 중국에서는 애플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사태를 악화시키는 양국의 진짜 속마음은 뭘까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미중 갈등이 최근에 다시 고조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는 연일 중국에 대한 강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까지는 거친 말들을 주고받아 왔는데요. 네. 이제는 서로 상대방의 코피 터뜨리기 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코피 터뜨리기. 지난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화웨이에 대해서 제재를 1년 연장시킨 데 이어서 15일 날에는 미국은 물론이고 해외 기업에 대해서 화웨이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반도체 공급을 완전히 끊겠다고 발표했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화웨이는 자신들의 미래인데요. 미래 산업의 혈관 같은 5G 기술의 반도체를 못 쓰게 된다면 자율주행 자동차, 가상현실, 모빌리티, 데이터 센터,
텔레워크 같은 사업들은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뭐 중국은 미국이 또 가장 아파하는 애플에 대한 보복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이러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 공무원 연기금 40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 중국 주식 투자를 금지시켰고요. 아예 이참에 중국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트럼프의 발언까지 나왔는데요. 뭐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급기야 WTO의 중국 편향 운영 방식을 고치지 않으면 탈퇴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서로가 이제 끝없는 갈등 속에서 싸움 진흙상 속에 들어가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요즘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뉴스에서 계속 나오던데, 그러니까 그 대만의 그 반도체 기업이 있잖아요. 그 기업에게 화웨이에 반도체 납품을 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미국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 문제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반도체 공급하지 말라는 이 문제는? 네, 뭐 TSMC라는 회사인데요. TSMC,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위탁용 반도체만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예.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엔 이 제품을 써야지 전기 사용량이 상당히 줄일 수가 있는데요. 예. 이제 앞으로 이 회사가 중국의 반도체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미국의 장비, 기술이 들어가는 그 반도체와 관련해서 생산했던 경우는 중국에 줄 수 없기 때문에 예. 이제 앞으로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2억 한 4천만 대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예. 통신 장비에도 상당히 위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과 관련해서 상당한 혼란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매출에 타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화웨이를 하면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라고 보면 되겠죠? 네, 삼성전자보다도 예. 오히려 통신 설비 그리고 세계 패권을 잡기 위해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북대라는 위성 시스템의 모든 그 기자재들을 공급해주고 있고요. 예. 또한 전 세계 해외 해적 케이블망도 깔고 있기 때문에 뭐 육지 그다음에 뭐 우주 그리고 바다 밑까지 모든 통신망을 장악하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통신회사로 보시면 맞습니다. 세계 최고의 통신회사 화웨이인데, 근데 저는 좀 궁금했던 점이 이렇게 반도체 공급을 제재를 하게 되면, 화웨이에 대한 공급을 제재하게 되면 혹시 우리나라 그 반도체 그 뭐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에는 어떤 영향이 갈까? 혹시 우리에게는 호재가 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요. 그런 건 아닙니까? 네, 메모리 반도체는 현재까지는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뭐 제재 대상 목록에 올리지는 않았는데요. 메모리 반도체요. 우리나라는 예, 이제 그렇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주력 사업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미국 원천 기술이 들어간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외 생산하는 주요 기업에 대해서 확대 적용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의 원천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장비로 생산한 반도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 하이닉스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뭐 미국의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이라는 장비 회사가 있는데요. 예. 이 장비 회사의 그 제품들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한 생산품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원천 기술 표준을 갖고 있는 제품을 우리가 돈 주고 사와서 이 제품을 만들었을 경우에도 예. 해당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딱히 현재로서는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에는 뭐 어떤 제재가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게 된다면 우리도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는 반도체가 구성이 되고 있고요. 예. 이 중에 뭐 삼성전자나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 비중이 워낙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거로 보시는데요. 다만 좀 호재는 예. 화웨이 빈자리를 샤오미, 비포, 오포 같은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들의 매출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샤오미, 비포, 오포가 미국의 견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장 충격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충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중국 때리기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올해 11월 3일인가요? 미국 대선이? 예.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정책은 선거와 관련이 있는데요. 트럼프는 공화당 내 지지율은 96%입니다. 이제 부시 가문을 제치고 적장자로 지금 나서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하지만 미국인들의 지지율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 조 바이든의 6에서 8%포인트 차로 뒤쳐져 있습니다. 그래요? 이 정도 지지율 차를 역전해서 대선에 이긴 경우는 미국 역사상 3번밖에 없었고요. 예. 특히 경기 후퇴기에 들어간 상황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재선된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른바 대선의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경합주 같은 경우에는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예. 여기에서도 트럼프가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당파층의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중국 때리기를 더 한층 계속 강도를 높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트럼프 상황이 상당히 안 좋군요. 현재 조 바이든의 크게는 한 8%포인트 차로 뒤지고 있는 트럼프인데 그래서 이제 역전을 위한 이런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중국도 아니고요. 중국도 보복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자존심이 세고요. 또 국제 협상력이 약하지만 막판에 몰리면은 아무래도 강경하게 나오는 성격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죠. 이번에도 미국 공격이 자신들의 인내할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판단이 되면은 바로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아파하는 콩이나 쇠고기와 같은 부분에 제동을 걸 수가 있고요. 네. 또 히토류를 무기화 선언을 한다든지 또 미국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본토 증시나 홍콩 증시로 회귀하는 작업들을 쓰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이 중국에서 공장을 철수한다면은 우리는 미국에서 그 돈을 회수하겠다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에는 그야말로 공방이 치열할 뿐만 아니라 최선의 시나리오는 냉전 체제로 회귀하는 거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진짜 기술 패권 전쟁뿐만 아니라 환율 그리고 금융 전쟁까지 전방위적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중국도 여러 가지 무역상으로 하는 그런 보복 공격 카드가 몇 가지가 있고 최선의 시나리오가 냉전 체제로 회귀군요. 예, 이 정도로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성과로 불리는 1단계 무역 합의 이게 올해 초에 있었잖아요. 이게 이 무역 합의가 사실상 폐기된 건가? 그리고 또 하나 이행을 미뤄온 중국의 속내는 또 뭔가? 이게 좀 궁금한데요. 네, 그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한 1년 6개월 동안 벌어졌는데요. 네. 총 13차례 통상 협상을 갖고서 겨우 올해 1월 15일 날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을 했습니다. 네. 이제 중국이 약속한 거죠. 2천억 달러에 대한 그 미국 제품, 농산물, 서비스 구매 약속과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상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 때문에 미국은 현재 수입 약속을 지켰는지 시장 개방을 했는지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 법적 보장 장치를 그대로 이행했는지를 조사 보고서를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 주석 때리기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근데 문제는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능력을 미국과 동급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경제도 상호 의존 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장은 시장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원칙을 까먹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언제든 서로가 강대강으로 부딪힌다면 깨질 수밖에 없는 게 무역 협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공장은 시장을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그 말. 그러니까 여기서 공장은 중국이고 시장은 미국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미국은 이렇게.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또 그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근접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중국 책임론과 더불어서 청구서를 이제 중국에 내밀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양국 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중국이 무역 합의를 지켰는지와 관련된 보고서가 지금 나오는데요. 예.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무역 전쟁이 발발하면서 협상 자체는 좀 깨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는 징벌적 관세 1조 달러를 부과하게 되고요. 현재 위엔화는 1달러에 7.1 유엔으로 약세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 조작국으로 재지정될 위험이 높습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중국은 디지털 시대의 패권 전략이죠. 중국 표준 2035와 관련된 핵심 산업들인 신에너지 자동차, 그리고 AI, 빅데이터, 증강현실 게임, 스마트홈,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도 계속 견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화해 거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제재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살얼음판을 걷고 앞으로 미중 관계는 쥐레밭을 걷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상당히 좀 위태로운 상황까지도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말싸움이 길어지고 감정이 격화되다 보면 이제 몸싸움이 되고 싸움판이 점점 커지게 되는데 이러다가 진짜 싸우는 건 아닐지 혹시 무력 충돌 가능성도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신경 쓰는 틈에 중국이 동북아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동중국해, 인도양까지 군사적 패권을 상당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말레이시아의 그 석유 개발 지역에 중국이 조사선을 보냈고요. 4월에는 파라셀 군대 중국 해경이 전속력을 내서 베트남 어선을 침몰시키는 사건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미국 동맹국에 대한 해상 군사 훈련뿐만 아니라 대만의 방공 식별권까지 침입하면서 군사적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은 현재 4척의 항공모함을 동북아 지역에 지금 보내 있고요. 또 항행의 자유작전뿐만 아니라 대만 해협에 미국 구축함들이 자주 통과를 하면서 양쪽의 군사적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요. 79년 그 양국이 수교한 이후에 지금처럼 관계가 악화된 적은 저도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실제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 이거는 이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력 충돌까지 가지는 않겠죠, 설마? 아무래도 대만 협의라든지 동중국 같은 경우에는 양쪽 해상도 자체가 워낙 촘촘하고 좁게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력 충돌은 아니래도 물리적인 충돌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중국과의 협력을 차단하는 국제 공조까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연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도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못마땅해 할 것 같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 중간에서 미국, 중국, 양강 이 중간에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이는 일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전 세계랑 이렇게 똘똘 뭉쳐서 이렇게 매섭게 나올지 그리고 전 세계가 중국을 다 적으로 지금 삼고 있는지 상당히 놀랬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의료 물자라든지 의료원 지원을 통해서 마스크 외교를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직접 20개국 지도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지원과 협력을 약속하는 대신 감사를 표명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폴란드 대통령뿐만 아니라 독일 같은 경우에도 정부 그리고 대기업이 감사장을 보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또 우리나라 문 대통령과도 13일 날 전화 회담을 했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연내 방한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왔지 중국 언론들을 보면 이야기는 빠지고요. 문 대통령이 시 주석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했다. 코로나 사태로 중국을 비난하는데 반대한다. 중국 편에서 돕겠다는 엉뚱한 내용이 실렸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마치 중국이 우리나라와 서방 국가 간의 이가지하는 그런 모양새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서방 동맹국들이 이상한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표현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까지 이렇게 보도를 했고 정말 보도하고 싶은 것만 보도하는 이런 중국의 모습이고
참, 안보는 미국에 우리는 지금 의존하고 있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참 난처한 상황인데 지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대응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전 세계 국제 관계에서는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는 그 중국에 대한 비중을 낮추라고 하는데 우리 제조업의 해외 생산 비중은 25%인데 이 중에 40%가 중국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예. 이 때문에 뭐 전기 전자나 석유화학,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 비중이 높기 때문에 뭐 경제적 이익을 좀 따지면서 중국 생산 시설을 절반 이하로 좀 떨어뜨리고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로 다시 회귀하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요즘 흔히 나오고 있는 왜 리쇼어링이라는 단어가 있죠, 용어. 이게 이제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 다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철수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7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대도시로 나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유턴해 돌아온 청년들이 있는데요. 이런 청년들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주변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겠죠. 청년들 스스로 힘을 합쳐 길을 모색하기도 하는데요. 문경의 청년들이 뭉쳐서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구축 및 청년활력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문경 지역청년협의체 같이 살자의 주재훈 대표를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재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역청년협의체 같이 살자의 대표신데요. 먼저 같이 살자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가치 있게 같이 살자. 청년협의체 같이 살자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비영리 단체의 구성원들과 그리고 사업체 대표들이 마음을 모아서 스스로 구성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팀입니다. 네. 저희는 문경에 살고 있었거나 이주해 왔거나 다시 리턴한 청년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서 가치 있게 같이 살자라는 뜻을 담고 있고 카페, 외식업, 디자인 문화 컨텐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4개 사업체 총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가치 있게 같이 살자. 그래서 4개의 사업자 아직 뭐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뭐 카페나 외식업은 알겠는데 디자인 문화 콘텐츠는 뭐 어떤 일을 하고 있죠? 네, 디자인 문화 콘텐츠는 지역의 청년들 커뮤니티 그리고 실제로 지역에 숨어 있는 아이템들을 발굴해서 디자인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브랜드를 개발하는 팀들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커뮤니티 비즈니스 팀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셨는데요. 어떤 동기에서 어떤 프로젝트로 지원을 하신 건가요? 네, 일단 이 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예. 나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을까 하다가 청년 지역 정착 신규 발굴 용역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예. 나름대로 열심히 지역살이를 해나가고 있는 저희가 새로운 청년들을 맞이하자는 스토리로 접근을 했는데요. 예. 문경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지역사회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저희가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프로젝트명이 달빛 탐사대라고요. 이 네. 달빛 탐사대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떤 프로젝트인지 좀 더 네.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달빛 탐사대는 문경이라는 곳을 수많은 암극들이 존재하는 달이라는 것으로 설정해서 컨셉화했습니다. 예.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세계에서의 새로운 삶을 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북적이는 도시가 아닌 로컬에서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자는 프로젝트입니다. 예. 그리고 F&B 라이프스타일 문화기업인 도레컴퍼니와 문경시와의 협업을 통해서 창의적인 사고와 실행력, 다양한 개성과 취향을 가진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1단계 사업은 16주간 문경읍에서 로컬과 커뮤니티의 이해교육과 창업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예. 이후에 각 팀별 사업 아이템을 발표하는 데모데이 진행을 통해서 창업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고 예. 창업과 정착을 지원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들과 함께 진행하게 될 2단계, 3단계 프로젝트들을 기업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업과 지원을 통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행정안전부로부터는 어떤 지원을 실제적으로 받게 되시는 거예요? 네, 이번 사업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의 청년과 이외의 지역의 청년들을 유입하여 정착이 필요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예. 첫 번째 청년 정착 사업으로 시작된 2018년 목포 괜찮아 마을, 2019년 서천 3기술학교에 이은 행정안전부 주민 참여협업과의 세 번째 정착 프로젝트입니다. 예. 올해 저희는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청년 정책 사업이는 만큼 사업에 관한 자율성을 보장받고 개성 있는 아이디어 실현을 위해서 운영 전반의 모든 권한을 청년이 가질 수 있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사업비 6억 원이나 지원받으셨군요. 적지 않은 돈이네요. 예. 네. 자, 주재훈 대표께서는 외지에서 서울에서 일하셨습니까? 예. 예, 영화 산업에 이제 종사하다가 다시 네네. 이제 지역으로 문경으로 돌아와서 창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자, 이 과정도 좀 설명해 주시죠. 언제 돌아오신 건가요? 벌써 고향으로 돌아온 지 벌써 7년이나 되었네요. 7년. 예. 네. 대학에서 영화 영상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 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서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예. 불규칙한 생활이랑 좀 약간 복잡한 도시는 시간이 지나도 좀 적응하기 힘들었는데요. 예. 물론 저희 타고난 시골 정서도 좀 작용을 했겠죠. 그러다가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그 당시 여자친구였던 지금의 아내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자고 제안했었죠. 그래서 그동안 모아뒀던 모든 자금을 털어서 갑작스러운 외국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외국 생활을 하셨다고요, 또? 예. 어디를 가셨는데요? 네, 영국에서 1년 동안 유학을 하고 예. 호주에서 2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3년 동안 이제 타국에서 많은 경험도 하고 고생도 하다 보니까 예전에 마냥 떠나고만 싶었던 고향 문경이 멀리서 보니 좀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거기에 있는 가능성도 막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마침 인천에서 셰프로 일하던 사촌 동생을 설득해서 예. 이탈리안 레스토랑 문경에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바로 옆에 카페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아주 이력이 실례지만 나이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올해 35입니다. 나이는 어리신데 정말 이력이 많으시네요. 네. 예. 서울 생활하다가 영화를 제작하셨나 봐요. 거기 참여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촬영 전공을 해서 영화 촬영팀에. 그 하시다가 또 젊은 분이 건강이 어디가 또 안 좋아지셨어요? 병명을 말씀드려 좀 죄송한데 이게 안 밝히셔도 됩니다. 예. 뇌수막염에 걸려서. 아이고, 그랬어요. 네, 좀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지금은 완쾌하셨고요. 예. 이렇게 일찍 발견해서 금방 괜찮아요. 아유, 다행입니다. 또 외국 생활 3년 하다가 다시 이제 문경으로 돌아오셨는데, 이탈리안 레스토랑과 또 바로 옆에 카페도 지금 같이 경영을 하고 계시는. 상호는 여쭤보면 안 되겠고,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문경?
문경세제 근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외곽에 차려 놓으셨군요. 문경 시내가 아니라. 예, 문경세제 그 근처에 이탈리안 레스토랑과 카페. 요즘 좀 힘들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없어서. 지역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예. 네. 많은 어른들이 저한테 많이 격려를 해주셔서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예. 저도 문경세제 가면 꼭 한번 들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문경이 뭐 고향이긴 하시지만요. 오랫동안 이렇게 지역을 떠나 있다가 돌아와서 창업을 하는 게 정말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네. 아,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기에 어려운 점, 한 100가지도 넘을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이.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네, 물론 창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나이가 어렸다 보니까 경험의 부족으로 예를 들면 공간을 만든다거나 거래처를 찾는 일과 같은 모든 부분을 스스로 해결해야 됐다는 게 좀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그보다도 일단 부담감을 견뎌내야 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역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과 그리고 실패하면 안 된다는 부담감, 그리고 저 스스로 안고 있는 어떤 패배감을 깨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이런 감정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마저 없었다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가 저한테 주는 의미가 되게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부담감 같은 거,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셨고, 보통은 이제 자금이 좀,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그게 가장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금 문제는 좀 없었습니까?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소자본으로 창업했기 때문에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사업을 벌이자라고 해서 동생하고 딱 둘이서 테이블 4개만 두고 이렇게 아주 작게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예. 지금도 테이블 4개 그대로고요. 많이 확장됐습니다. 확장하셨군요. 예. 자, 이렇게 창업 당시 어려움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재훈 대표님께서 느꼈던 그런 어려움 똑같이 느낄 청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분들, 같이 살자 같은 이 협의체 도움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청년들도 있지만 또 여전히 떠나가는 청년들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왜 많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진학이나 취직을 위해서는 대도시를 가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이 대도시에 비해서 인프라나 문화시설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그건 약간 부차적일 것 같고요. 성공을 위해서 대도시를 택해야만 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청년들이 약간 떠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지역의 청년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건 지역에 사는 청년, 지역으로 돌아오는 청년, 그리고 지역에서 새로이 시작한 청년들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또한 지역에서 청년 사업을 지지해 주시는 지역 멘토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협의체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아주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 혹시 지자체에 바라는 게 좀 없을까요? 실질적인 지원의 아쉬움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전에서도 그렇고 문경시에서는 많은 청년 지원 정책 마련과 그리고 교육 공간이나 주거 공간, 창업 공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계신데요. 이외에도 바라는 점이 있다면은 지역 청년 정책에 필요한 포럼과 같은 청년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기회가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하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포부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네, 어떻게 보면 좀 거창할 수 있는데 이제 저는 지역살이가 결코 대도시에서 적응에 실패한다거나 포기한 사람들의 도피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도시에서의 삶을 선택하듯 지역에서의 삶도 선택하는 삶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목표와 꿈을 안고 문경에서 삶을 택한 청년들과 함께 문경을 평생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테이블 4개에서 시작한 청년의 사업입니다. 지금은 몇 개입니까? 테이블이?
지금 12개입니다. 아이고, 예, 3배로 불렸군요. 예. 앞으로, 20개, 30개 그 사업 더 확장해 나가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다른 네. 청년에게도 좀 좋은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문경 지역청년협의체 같이 살자 주재훈 대표였습니다. 안동 MBC 시사 프로그램 허환고의 라디오 오늘에선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이나 다루고 싶은 이슈를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843-7100, 문자는 샵 091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참, 유튜브에서도 라디오 오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네, 조진의 부동산 매거진 시작합니다. 최근 양도세, 중과세 회피 및 증여의 수단으로 법인을 활용하는, 부동산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부가 단속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해당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방송이나 뭐 매스컴에서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한다. 예, 네.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서 뭐 보유세나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런 현상, 법인 설립을 통한 부동산 거래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 많은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보면 부동산 법인으로 순수하게 영업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사들이는 법인으로 설립된 것이 2018년도에는 7,796건 정도 됐었습니다. 네. 네, 작년에 12,000건 정도로 늘어났고요. 네. 근데 그게 올 1월에서 3월 사이에는 5,779건이 일어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개인들이 갖고 있던 것들을 올해 이제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5월 30일 전에 처리하려고 했던 건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예. 개인하고 법인 간의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 19년도에 거래량이 17,890건 정도 됐었습니다. 예. 근데 올 1월에서 3월 사이 거래만도 13,000건이 넘어섰기 때문에 작년에 거의 7, 80%건에 해당되는 것만큼이 올 초에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 2, 3년 안에 그러니까 네. 부동산 법인 설립도 많고 엄청나게 늘고 네. 있고 또 네. 개인과 법인 간의 아파트 거래량 자체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3월간의 거래량이 작년 1년 거래량에 근접할 만큼 그 정도로 폭증하고 있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부동산 법인 거래가 늘어나고 있나 그 원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수도권 지금 이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 1가구 2주택일 때 이제 양도세 중과세 부분이 이제 10%, 3주택일 때 이제 10% 더 늘어나니까 20%까지 중과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장기 보유한 기간에 따라서 최소 자기가 6에서 42% 정도의 양도세를 내는 줄 알았는데 중과가 계속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심한 경우에는 60%, 70%까지가 다 세금이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법인에다 양도를 하면 양도세라는 거는 어차피 양도 차익에 대해서 발생되는 거니까 양도 차익이 안 나는 상태의 가격으로 자기 가족들이나 자기 명의로의 법인을 만들어서 양도를 하게 될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형식으로 해서 주택수를 줄이는 전략을 이번에 좀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양도세 회피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기본세율이 이제 적게는 6%에서부터 이제 금액에 따라서 42%까지 이 정도 양도세를 내고. 1가구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10% 더 얹어서 내야 되고, 그렇죠. 3주택 이상은 20%를 더 얹어서 내야 되는데, 이걸 좀 회피하고자 이렇게 법인 설립을 해서 거래를 많이 한다는 말씀이신데, 자, 그런데 이 부동산 법인도요, 이 양도세 말고 뭐 취등록세나 재산세 이런 거는 다 내는 겁니까? 예, 똑같습니다. 법인도 하나의 개인 인격과 똑같이 처리가 되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양도세율에서 많이 이제
그 가산돼서 내가 이득이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이제 PD 수첩에서도 한번 다뤄졌지만 이게 이제 법인일 경우에는 개인이 내는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샀을 때 이제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뭐 1.1% 정도의 주택 그 취득세를 낸다라고 한다면 뭐 오피스텔 업무용은 4.6% 정도 건물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 정도 내는데 예. 법인은 그거보다 좀 많이 냅니다. 근데 이럴 경우가 이제 또 한 가지 또 재미난 사실들이 그게 이제 서울 지역에 이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좀 이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뭐 법인을 세워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 이게 현행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아, 법상으로는 괜찮고. 그러니까 뭐 네. 절세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어쨌든 지금까지. 예. 네. 자, 근데 우리 왜 절세할 때 왜 임대 사업자를 해서 왜 절세하는 것도 이 시간에도 많이 다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게 그 임대 사업자를 내서 일종의 다주택자들이 과세 회피로도 한다고 해서 정부가 다시 또 규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 2월 12일 조정 대상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조정지구 대상 이상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합산 배제가 아니라 이제 같이 이제 그 첨가되는 그런 혜택들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법인 같은 경우가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면 이 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보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 임대사업자를 내기보다는 법인을 설립해서 임대사업자를 내는 형태로 절세를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법인으로 하면은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는군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법인의 경우에는 각각 인별 과세란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별 과세로 해서 남편이 뭐 집을 갖고 있건 부인이 갖고 있건 해서 전체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같이 잡혀지게 되는데 법인도 하나의 개인격이긴 하지만 법인은 이제 여러 개를 분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개인이 내는 그 주택임대사업자와 다르게 법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도 좀 많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까 또 부동산도 이제 그 종합부동산세를 합산이 아닌 이제 각각에 나눠서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종부세가요. 네. 우리 개인 같은 경우는 세대별 과세죠. 네. 종부세.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이제 부인이 갖고 있건 남편이 갖고 있건 그 가격을 가지고 해서 결국 그렇죠. 전체 다 합해서 합산이 된다. 하는데 법인으로 하면 이걸 좀 피해갈 수 있는. 수 있습니다. 아, 또 이래서들 법인을 세우는 거군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번에 뭐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일단 1차 이제 대상자가 되고요. 네, 거기서 보시면 아까 이제 부동산 법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단독 1인 주주이면서 100% 지분을 갖고 있고, 그 부동산 그러니까 법인이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나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로만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설립된 신규 법인들이 주주 현황이나 임원들을 보면 다 가족으로만 구성된 경우, 이런 것들이 주요 이제 타겟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뭐 여러 가지 뭐 불법적인 탈세 뭐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면 좀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뭐 탈세 여러 가지 방법들 여기에 대한 단속도 할 것 같은데요. 단속 뭐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현행법상 뭐 이걸 과태료가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기존에 탄로했던 세금을 추징해서 다시 이제 내게끔 한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전수조사 나가면서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법인만 설립해놓고 업무를 행하지 않았던거나 아니면 이제 뭐 PD 수첩에서 다뤘던 것처럼 실제 건물은 서울에 있는데 사업자는 뭐 용인, 안산,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이 아닌 데서 사업자를 낸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게 역시 일종의 탈루가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전수조사가 돼서 그 탈세가 확인이 된다면 그동안에 이제 혜택 받았던 세금을 다시 추징하겠다. 이게 이제 국세청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 다
추징하겠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방송을 봤는데 그러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법인 주소는 또 저 지방에 낸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지방 그 사무실 실제로 가보면 이건 사무실도 아니고 그냥 유령 회사인 경우가 많고 예, 맞습니다. 주소만 그쪽에 두고. 네. 왜 그런 겁니까? 기본적으로 세금 자체를 취등록세를 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뭐 주택일 경우 1.1% 내는데 법인일 경우에는 그보다 3배수가 많은 그 중과를 합니다. 네. 그래서 심할 경우에는 아파트 뭐 1% 정도 내야 되는 세금이 법인이 취득할 때는 9%까지 낼 수 있습니다. 가격에 따라서. 취등록세를.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또 줄이기 위한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면허세라고 해서 법인은 이제 내야 되는 세금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중과가 되는 경우죠. 수도권 서울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과세가 되지 않는 지역에 사업자를 내서 취득을 하면 취득세도 이제 줄여들고 각종 비용들을 다 줄일 수 있으니까 이제 지방을 택하고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편법을 쓰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부가 단속하겠다, 그렇죠?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되겠고, 그러니까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있는데 이 안에서 거래를 하면 취등록세를 많게는 9%대까지 내다 보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아이고 참 머리들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아이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들을까요? 뭐, 마무리 말씀,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계속 정부가 규제를 하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고, 저희가 뭐 그걸 가지고 이제 뉴스로 다루고 있긴 하지만, 이제 항상 이게 내가 잠깐 동안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래도 항상 좀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어떤 게 유행한다 그러면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은 또 많이 쫓아서 오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한 번씩은 전체적인 본인의 자산이나 세금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잘 짚어보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아무리 5월이 계절의 여왕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요즘 날씨는 변덕스럽습니다. 덥다가 비가 오다 서늘하다 종잡을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이런 현상 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절기소만, 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나고 자라서 가득 차는 시기를 말하는데요. 오늘을 기점으로 기온이 점점 오르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까지는 비교적 선선한 하루를 보내셨는데요. 오늘 어제보다 기온 오른 속도가 조금 빠르긴 했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을 밑도는 하루였습니다. 5월 중순의 평균 기온을 4, 5도가량 밑도는 수준입니다. 날은 서늘하지만 비가 내리고 또 공기 순환도 좋아서 먼지 걱정은 없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도 내내 무난한 대기질 상태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9도, 한낮에 23도 예상됩니다. 봉화 현재 기온은 어제 시간보다 1도 높은 13도, 습도는 58%입니다. 날씨였습니다.